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이 관련 기밀 정보 수십 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제기됐던 이대준 씨 월북설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됐습니다. 이 씨는 다음 날 오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지만 밤 9시 반쯤 북한군에 피살됐습니다. 그 다음 날인 23일 새벽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어 24일 오전 군과 해경은 이 씨의 자진월북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신동삼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할 때 자진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계자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이 확보한 첩보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이대준 씨의 실종이 월북 가능성으로 변하던 23일과 24일 군이 확보한 기밀 정보들이 상당수 무단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정보본부가 운영하고 국정원과 한미연합사, 작전사령부 등이 연결돼 있는 군사통합정보처리 시스템 밈스에서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3일과 24일 사이 밈스에서 20여 건의 1급과 2급 정보가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밈스에서 상당수 정보가 삭제됐으며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공개되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밈스에는 이 씨 피살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혼재돼 있었으며 무단 삭제 시점은 확인 중이라고 군 내부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다만 밈스에서 정보가 삭제되더라도 첩보부대나 국방부의 메인 서버에는 정보가 남아있는 만큼 내용 보고는 가능하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은 정보 삭제 의혹에 대해 밈스의 관리 책임자인 이영철 당시 합참정보본부장에게 사실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본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고 자세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위기에 놓인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에게 화살을 돌렸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당내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7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 대표는 직접 출석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소명할 예정인데 윤리위 심의를 하루 앞두고는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삼선 의원쯤 되는 분이나 재선 의원들이 익명의 뒤에 숨어서 대포차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직격했습니다.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의 그 뒤에 숨어가지고 당내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고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좀 대포차같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승리로 이끈 자신을 내치는 건 손절이 아닌 익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윤리위에서 무엇을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선 징계 결과를 본 뒤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경고 수준 징계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고 당원권 정지 이상일 경우 거취는 물론 대표직 유지 가능성을 놓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다면 이 대표는 공언한 대로 혁신위를 통한 자기 정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설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로 자기네들의 주장을 너무나 강하게 대변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당초 오늘 오전 예정됐던 당 최고위원회의가 취소되면서 이 대표는 윤리위 출석 전 별다른 공개 일정을 갖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해서 대통령 행사 기획 업무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그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3박 5일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 함께 간 수행단엔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초 사전답사단 일원으로 스페인을 먼저 방문했고 귀국길엔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에선 해외 동포 간담회와 김건희 여사의 한국문화원 방문 등 행사 전반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식 공무원이 아니어서 지인 동원, 비선 보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신 씨가 행사 기획과 지원을 했다며 김 여사를 수행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역이나 주치의 같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외교장관이 서류도 결제했다. 이해 충돌 문제를 우려해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신 씨에게 일을 맡긴 이유를 두곤 11년 유학과 국제교류 행사 기획 경험을 들었는데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신 씨와 신 씨 어머니는 윤 대통령이 당 경선 후보였던 지난해 7월 각각 1,000만 원씩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고액 후원금을 낸 이유를 물었지만 신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정부 출범 초기에도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실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관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인사비서관 부인의 임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으로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나토 동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적절한 인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부속실. 이 부속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 친족인 최모 씨가 국장급 선임 행정관으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까운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외가인 강릉을 찾았습니다. 작은 데긴가 뭐 그렇게 해서 그 깊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먼 친척이지 뭐. 강릉 최 씨 대종회도 친족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요 할아버지 동생의 후손이 란 말이에요. 대종회가 보여준 족보에는 최 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육촌간이고 최 씨는 윤 대통령과 팔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최 씨는 촌수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친동생 같은 사이라며 후보 시절에도 윤 대통령 자택을 스스럼 없이 드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대기업 출신으로 알려진 최 씨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당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인수위에도 몸담았습니다. 부속실에선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의 부속 2팀 역할을 상당 부분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족 채용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6년 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가족을 보좌 직원으로 채용해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는 사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직원을 채용할 때 가족이나 친족이 근무하는지를 묻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새 업무 규정을 만들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대통령의 먼 인척인 것은 맞다며 대선 경선 캠프 당시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집무실 사진 유출, 봉하마을 지인 동행에 이어 친족 채용까지 드러나면서 부속실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방역당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백신 면역 효과가 떨어질 시점이 됐다는 건데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등입니다. 60세 이상은 지난 4월부터 4차 접종이 시작됐지만 3명 중 1명 정도만 접종을 마쳤습니다. 재유행 임박 신호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은 먼저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이번 재확산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으려면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고위험군은 속히 접종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2, 3차 백신 접종 효과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형성된 집단 면역의 효과가 약화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4차 접종 확대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4차 접종을 일반에 확대하는 데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최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초로 만들어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보다는 중증화 진행을 막는 데 더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충분한 근거 확보도 어렵고 또 대규모 접종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력이나 또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비용 효과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기. 4차 접종 논의와 함께 새로운 방역 지침 마련도 과제입니다. 지난 4월부터 일상 회복 단계에 진입한 상태에서 재유행이 본격화할 경우 기존의 거리 두기를 대신할 방역 체계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예상보다 이른 올여름 재유행이 새 정부가 강조해온 과학 방역의 결과를 보여줄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5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18,317명, 해외 유입이 194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5명 줄어든 56명입니다. 사망자는 10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593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초강수를 뒀었는데요. 오늘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데 참석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최소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단행된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이어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한 겁니다.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오늘 공개된 6월 통화정책 회의록에서 참석자들은 치솟는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어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훨씬 더 강한 긴축 조치를 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선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 속도를 일정 기간 늦출 수 있다는 경기 둔화 우려도 제기됐지만 고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일정 부분 각오하겠다는 겁니다.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뉴욕 증시는 연준 회의록이 공개된 뒤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상승 마감했고 국제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이틀째 하락을 이어가 배럴당 $100 아래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며 코스피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매수에 나서며 1% 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2.68포인트 상승한 2324.69에 코스닥은 12.55포인트 오른 757.1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6월 FOMC 의사록 발표에 따른 안도감이 이어지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외국인의 사자에 1% 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실적 선방에 장 초반 상승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따른 백신 공급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오름세입니다. 한편 현대모비스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며 장 초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06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66년 출시된 토요타 코롤라의 초기 모델을 구입해 53년째 타고 있는 남성이 화제입니다. 일본 지바현에 사는 77살의 아사다 씨의 에마는 올해로 53년째 토요타 코롤라입니다. 누적 주행거리 56만 3천 킬로미터, 지구를 14바퀴 돈 것과 맞먹습니다. 아사다 씨는 코롤라를 24살이 되던 해인 1969년에 2년치 연봉을 털어 샀다고 합니다. 그 뒤 아내와 맞선을 볼 때부터 데이트와 신혼여행, 그리고 첫 딸과의 가족 여행 등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늘 코롤라와 함께했습니다. 家族と共に歩んできたんですね、あの車が。で、手放そうという気持ちが全然なくなっちゃったね。 그에게 50년이 넘는 직위인 바로 그 코롤라는 이제 도시 유물이 됐습니다. 토요타시는 2년 후에 개장하는 시의 역사 문화 박물관에 이 코롤라를 전시하기로 하고 시가 아사다 씨에게서 코롤라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페라라는 자전거 도시로 유명한데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걸음마보다 자전거부터 배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150년의 자전거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북부 페라라시에선 30% 가까운 주민들이 어디를 가나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를 사랑하는 만큼 자전거를 쉽게 바꾸지 않기도 하고 버리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곳곳에서 자전거 수리점이 성업 중이고 가게마다 낡은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한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 정부도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매년 페라라 자전거 경주 대회를 엽니다. 다만 속도 경쟁이 아닌 만큼 참가자들의 자전거를 보면 수십 년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Es ist das zweite Mal, dass ich teilnehme. Ich fahre das Fahrrad meines Opas. Er ist darüber sehr glücklich.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인 만큼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체크인할 때 저렴하게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중국, 특히 북부 지역은 연일 40도 이상의 폭염을 기록 중인데 이른바 무더위 경제가 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 투르파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연간 45일 이상 돼 불의 땅이라 불립니다. 이 지역에서 후이안산 일대는 지표 온도가 70도 이상을 기록해 모래로 달걀을 익힐 수 있을 만큼 뜨거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덕분에 이맘때면 이열치열을 즐기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폭염을 피하고자 합니다. 필수품이 되다시피 한 에어컨과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몰립니다. 每天的线上的金额要比咱们以往的话要高达个30%左右. 당연히 시원한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900억 위안에 불과했던 중국의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지난해에는 1,600억 위안대로 성장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취향을 감안해 제작되는 맞춤형 냉장고 등 더위 극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새로운 종의 자이언트 수련이 공개됐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둥근 테이블 같기도 한데요. 지름이 최대 3m까지 성장합니다. 식물원 관계자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자이언트 아마존 수련 품종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런던 큐 가든과 볼리비아 국립식물원 전문가팀이 DNA 분석 등 최첨단 기술로 연구한 결과 아마존 수련과는 꽃과 잎 등의 차이가 있는 새로운 종의 자이언트 수련으로 확인됐습니다. For 4 years, this new species has been growing in the glasshouse.
But because we've been very careful and very methodical about describing it as a new species, we haven't been able to tell the public. 분홍빛의 거대한 꽃봉우리 또한 색다릅니다. 학자들은 이 신품종 자이언트 수련을 빅토리아 볼리비아나 종으로 명명했습니다. 처음 씨앗을 볼리비아 식물원에서 기증받아 키웠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은 연구를 할 때마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아 겸손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의회가 어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켰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계획대로면 유럽연합 기준으로는 친환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큰 틀에선 유럽연합과 비슷합니다. 온실가스 배출하고 관련해서는 녹색 탄소원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고요. 안전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번 EU 의결 조건을 보면 난관의 연속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50년까지 완공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핵 폐기물을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 당장 9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더는 폐기물을 묻을 장소가 없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찾아 고준위 방패장을 건립해야 하는데 부지 선정조차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부지 선정에서 중간 저장 시설, 영구 처분 시설을 확보하기까지 모두 37년이 걸립니다. 새로운 원전을 지을 곳도 문제입니다. 2030년까지 가동될 예정인 28기 중 10기가 경북 울진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33개 나라 가운데 1위입니다. 건설을 재개할 예정인 신한울 3, 4호기는 주민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정 지역 안에서도 엄청나게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그 지역 전체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두 개 있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EU 의결을 참고해 다음 달 우리나라 친환경 분류 체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의 해결 없이는 친환경 원전은 이름뿐 많은 위험 요소를 아는 불안한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집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로 인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적 결함으로 일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익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7일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 경찰 감식 결과 에어컨 전원선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선 지난달 22일과 지난 2월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은 모두 에어컨 연결 배선 내 전선 접속 불량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1,100여 건으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6월부터 8월 등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에어컨 화재 원인의 75.4%는 전선의 접속 불량이나 손상, 훼손 등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간 연결 배선에서 열이 관측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납니다. 연결 배선 내 전선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고 에어컨을 틀었더니 열이 오르면서 불이 나는 겁니다. 특히 규격에 맞지 않는 전선을 사용하거나 꼬아서 연결하는 경우 더 위험했습니다. 선이 이제 느슨해지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면서 그로 인해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슬리브라든가 전선 이제 커넥터 등을 사용해서 이제 시공을 해주시면. 소방당국은 에어컨 사용이 많은 요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전원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되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올봄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 무더위까지 오락가락한 날씨 때문에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추석이 다가오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쌈밥을 주로 파는 한정식 집입니다. 최근 채소 재료비 부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한 달 전에는 12,000원, 13,000원. 지금 25,000원에 또 26,000원 올라가 있어요. 꼭 도둑 맞은 것 같아. 뭐 5만 원짜리 하나 더 줬나 싶어. 가격이 치솟는 건 양파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상추는 거의 4배, 애호박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배추와 무의 인상폭도 가파릅니다. 날씨 영향을 받아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평년 55% 수준이었던 올해 누적 강수량은 장마 일주일 만에 70%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봄 가뭄이 심하다 장마 초반 비가 집중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품질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비가 계속 오다가 30도가 넘어가면은 다 녹아버려요. 선별이 왕왕, 왕특, 특, 대, 중 이렇게 돼 있는데 대자 중자들이 많아요. 대부분 품목의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 이른 추석까지 맞물려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8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추석 성수기가 될 텐데 고랭지 쪽에 있는 무배추들이 나올 건데 그쪽도 지금 면적이 좀 감소해 있는 상태이고 해서 농식품부는 배추 6,000톤, 무 2,000톤을 미리 사들여 채소값 인상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파와 마늘의 경우 이미 올해 수확이 끝나 수급 조절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 최대 150mm가 넘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30에서 100, 충청과 남부지방 많은 곳은 80mm가 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과 전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서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3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열대야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